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심화 연계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설마 그건 또 뭔가요? 뭐 이러고 있는 애들은 없겠지? 자, 아마 여러분 중에 연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 우리 수능에서 우리 EBS 교재와의 문항 연계율, 뭐 지문 연계율 하여튼 이런 출제 연계율을 70%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거 알죠? 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6월 모의고사 50%, 9월 모의고사 60%, 그리고 수능에서 70% 이렇게 EBS 교재와 수능 문항과의 연계율을 지키겠다고 실제로 지켜졌고요. 올해는 6월, 9월 수능 다 해서 70%의 연계율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연계가 뭔지는 다 들어봤어. 어렴풋이 알고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여러분 중에 연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수강 후기를 보면 알 수 있어. 선생님 연계된다는데 이거 문제 다 풀어보고 외워야 되나요? 저 암기력엔 자신 있는데 외우면 될까요? 이러고 있다. 자, 여러분 수능은요 절대로 암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걸 몇 번을 얘기해야 되니?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뭐겠어?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선생님 대학 가서도 수학을 해야 되나요? 전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갔는데 그 수학이 아니에요, 얘들아. 대학을 가서 수학,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혹은 또 글을 쓸 수 있는, 또 책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느냐, 이거를 묻는,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런데 교재와 연계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신 공부하듯이 달달달 외우고 여기 나오는 개념들, 뭐 여기 나오는 뭐 지문들, 뭐 시어의 의미 이런 거 다 외우면 되겠네요 라고 한다는 건 너희가 수학 능력 시험을 암기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대학에 가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대학에 간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은 다 암기식 주입식으로 또다시 돌아가 버릴 거야. 정말 그건 재앙이라고 생각해. 왠지 아니?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은 얼마나 싫겠니? 선생님도 진짜 외우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이 수능 특강 교재를요,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요. 지문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시는 똑같이 나와요. 그쵸? 시를 새로 쓸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 시인이 쓴 걸 훼손하면 안 되잖아. 하지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똑같은 지문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분명 변형이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연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70%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 70%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능 특강 내용들을 압축도 하면서 요약도 하면서 자, 이것을 심화 연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건지 여러분한테 알려줄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 강의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막 몇 번을 엎었어. 강의를 이렇게 구성해놨다가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백지로 돌아가고 또 구성했다가 엎어버리고 얼마나 선생님이 고민을 했는지 몰라.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문을 찍어줄까? 애들한테? 야, 이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열심히 해. 찍어줄까? 생각도 했어요. 어차피 복불복이잖아. 그치? 내가 찍어서 나오면 나는 쪽집게 스타 강사가 되는 거고, 찍은 게 안 나오면 뭐 사실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차피 복불복인데 내가 한번 쪽집게 스타 강사가 돼볼까 하고 지문을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길 기다렸어. 알려주세요.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안 오시더라고. 자, 그리고 아니면 문제를 찍어줄까? 개념을 찍어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여러분 그걸 외운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찍는 것도 어차피 복불복인 거야. 얘들아, 무슨 너희들 막 그 사교육에서 뭐 이 지문을 적중시켰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적중시켰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어떤 사람은 A를 찍고 어떤 사람은 B를 찍고 어떤 사람 C를 찍었어. 근데 수능에 B라는 작품이 나왔어. 그럼 B를 찍은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여러분은 내가 이 수능 특강을 어떻게 연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보고 잘 배우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고민을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그걸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일단 작년 수능에서 이 연계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그럼 연계가 됐다는데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고? 지문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고?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연계됐다는 거야? 궁금하죠? 자, 70%가 연계됐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어떤 망상에 시달렸는지 알아요? 그럼 모두 70점 이상은 받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연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70점은 다 똑같이 먹고 들어가니까 30점 가지고 어렵게 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아니야. 실제로 70점 이상, 다 모든 수험생이 70점 이상 맞았나요? 아니라는 거죠. EBS 교재를 가지고 연계를 해도 그 안에서 난이도 조절이 좀 가능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70%라고 하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수치상으로는 70%가 나오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연계됐다는 거를 못 느꼈었어. 사실은 작년에. 작년 수능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연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그 비밀을 풀어줄게. 연계란 어떤 것이 연계되는 것이었나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먼저 연계 유형이에요. 자,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재와 그리고 수능이 연계가 되었나. 첫 번째, 개념과 원리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들, 문제를 풀어가는 뭐 문법적인 원리들, 자, 아니면은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그리고 그림, 자료, 표, 이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문은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일부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그림 이라든가 아니면 자료, 그래프 자료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쓰기 문제에서 그 자료 문제 있잖아.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그대로 확인한 문제가 작년 모의고사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설명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유형이 또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지문이 가진, 특히 비문학이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고 있는, 논지라는 것은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 지문, 이런 것도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중요한 건 얘들아, 변형과 재구성이라는 말이야. 문항이 그대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게 아니라 변형을 시켰다는 거죠. 물론 변형에는 정도가 있죠. 약간만, 살짝만 변형시키면 학생들이 좀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거를 틀을 바꿔서 재구성을 해버리면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작년 수험생들이 연계가 되긴 됐는데 체감적으로 그 연계에 대한 어떤 느낌이 낮게 느껴졌던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바로 문항을 비슷하게 아니면 살짝만 바꿔서 낸 게 아니라 완전히 환골탈퇴시켜버렸을 때, 트랜스포머처럼 완전히 변신시켜버렸을 때 학생들은 이걸 연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완전히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
지문을 활용을 하긴 하는데, 자, 이 지문을 아주 일부만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개념을 덧붙였을 경우, 이럴 때도 역시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핵심 제재, 즉 소재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다른 것들로 구성했을 때, 이럴 때도 역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설 같은 거는 길잖아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나오면 쉬워.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충 여러분, 우리가 연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니? 나와 있는 걸 외우는 걸로는 절대 대비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모든 작품을, 소설 작품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정말 너무 새로운 것으로만, 또띠또띠한 것으로만 느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지. 그 방법은 선생님이 앞으로 이 연계 심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운문문학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운문문학 심화 연계 강의를 할 텐데, 자, 그럼 작년 수능에서 운문문학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지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야. 자, 현대시, 작년에는요, 운문문학이 현대시 복합지문이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고전시가 수필 복합지문이 하나가 나왔죠. 자, 현대시 복합지문 같은 경우에, 자, 봐봐. 얘들아, 운문지문에는요, 새 지문이 나옵니다. 그쵸? 가나다 새 작품이 나오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이것이 구성이 되냐 하면은요, 여러분한테 잘 알려진 작품 하나, 교과서 작품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여러분이 낯선 작품이라고 하는 그 작품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EBS 작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의 현대시 지문을 보면 보세요. 자, 먼저 이거 인터넷 수능 시문학에서, 즉 EBS 교재에서 선재리 안악내들이라는 시작품이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EBS 작품 하나, 그 다음, 자, 잘 알려진 작품이 하나가 또 나왔죠. 이 잘 알려진 작품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 낯선 작품입니다. 자, 낯선 작품은요, 정말 낯선 게 나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낯선 작품에 대비해야지 하고 낯선 작품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생님 맨날 얘기하지만 낯선 작품을 아무리 너네가 막 찾으러 다녀봐야 너네가 찾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는 낯선 게 아니야. 알겠니?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이 국문과 교수가 아닌 한 여러분이 찾아낸 작품은요, 사실 낯선 범주가 아닌 겁니다.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봤는데요? 네가 처음 본 거야. 네가 모르는 거지 낯선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낯선 거 진짜 낯선 게 나오는데, 그러면 낯선 작품 정리해 놓은 책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 얘들아, 낯선 작품 정리해 놓은 책을 봤어, 니네가. 그래서 낯선 작품을 공부했어. 낯선 작품을 공부한 순간 그 작품은 낯선 작품이 아닌 낯익은 작품이 되죠. 그러면 낯익은 작품이 이 자리에 나오겠니? 여긴 낯선 작품만 나오는데? 선생님 말 또 또띠또띠하게 들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란 얘기야. 이거는 얘들아, 작품을 가지고 대비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지. 그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개념, 그리고 문제 접근 방법, 시 접근 방법, 이걸 가지고 어차피 새로운 작품 나오니까 새로운 작품에 내가 뭐가 나오더라도,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풀어낼 수 있어야겠다. 그런 기술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술이 중요한 거지 낯선 작품 막 1000개, 2000개 못합니다. 다른 과목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순 없잖아. 알겠지? 자, 어쨌든 작년 현대시 지문은요, EBS에서 한 작품, 그리고 교과서 작품 한 작품, 낯선 작품 한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그 연계 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고전시가 수필 복합 지문이에요. 자, 작년에는 이렇게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분리돼서 시 지문으로, 운문문학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경우에는 뭐야? 두 작품이나 우리 EBS 교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고전수필 이 작품은 낯선 작품이었어요. 낯선 수필.
그래서 EBS 시 두 작품의 낯선 수필 하나가 나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EBS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바로 수험생들이 연계율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지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윤리유곡 같은 경우, 이 윤리유곡은요 연시조야. 그래서 우리 인터넷 수능 시문학 지문에 이 연시조 중에서 두 수가 실제 그 수능에서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을 다 제시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수능 시문학에서도 몇 개만 뽑아서 주고 수능에서도 몇 개만 뽑아서 준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개만이 겹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두 개만 알아. 나머지는 모른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극인의 상춘곡. 자, 얘는 가사야. 자, 가사라는 거는 고전시가 중에 가장 어때요? 길이가 긴 그런 장르이죠. 자, 그래서 상춘곡이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이 교재에 나오지 않은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다른 부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현대시, 다시 앞에 보면은 자, 현대시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이거는 공부했는데 얘가 다른 작품들과 묶여 있을 경우. 자, 인터넷 수능에서는요, 선재리 안학내들이 다른 이거 말고 딴 애들이랑 묶여 있었죠. 거기서는 잘하는데 얘가 새로운 또 다른 두 작품이랑 묶일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국 수험생들한테 부족했던 거, 여러분 선배들한테 혹은 재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부족했던 것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이래요. 너무 하나하나 그때그때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만 급급해서 공부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것을 넓혀갈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한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심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해요. 심화 강의가 뭐니 얘들아? 말 그대로 더욱더 깊이 있는 강의죠. 그죠?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 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 더 수준 있는 강의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강의가 어려워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5, 6등급을 대상으로 한 이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 심화 연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강의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 수준이, 즉 여러분의 생각 수준이, 작품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과는 조금 더 다른, 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이 심화 연계 강의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대시 같은 경우에, 우문문학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그 작품에 대해서만 알고 다른 작품들, 즉 그 조합만 알고 있고 다른 조합에 이 작품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를 잘 못 푼다는 거. 그죠?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조합의 문제였죠. 즉, 재조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시킬 거냐. 여러분 스스로가 출제위원이 되어보는 가상의 어떤 행동들을 해볼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선생님 아니 지금 푸는 것도 못하는데 출제 우리 너무, 선생님 우리 너무 좋아해. 우리 너무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천사예요.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자, 너희들을 정말 수능을 실제로 출제하는 출제위원회 수준으로 선생님 보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허접해도 정말 수준이 낮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출제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문제를 어디다 쓰지는 못해 얘들아. 너무 부끄럽거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자는 거죠. 해보지 않으면 의도를 모릅니다. 선생님 맨날 얘기하지. 자, 너네가 출제위원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원래 이 방법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제자들한테 논술을 가르칠 때 쓰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논술뿐만 아니라 수능 언어 영역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걸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해봤어. 그러니까 믿어도 좋다. 직접 돌려봤다. 알았지?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2강에서는 뭘 할 거냐? 아까 뭐가 문제였지?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게 문제였잖아. 그거는 2강에서 선생님이 해결을 해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출제위원이 돼서 수능 문제를 한번 출제해보는 그런 가상의 연습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심화 연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작품 선정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새 작품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즉 우리는 일단 EBS 작품,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EBS 작품을 얘를 중심으로 만들어야겠죠. 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심화 연계를 하는 거니까. 자, EBS 작품 하나를 딱 여러분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출제할 수 있는 나머지 작품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EBS 교재의 다른 부분에, 즉 가나다라고 지금 여기에 묶여있는 이거 말고 다른 강에 나와 있었던 가나다 중에 혹시 이 작품과 또 재조합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세 번째, 낯선 작품. 이건 어떻게 선정하나? 하지 마세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은 모른다 그랬잖아. 니네가 찾을 수 있는 낯선 작품이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은 실제 출제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자, 작품 선정 일단 1번과 2번을 가지고 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3번까지 나온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할 거냐? 아무거나? 아,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시야. 이거 아니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분명 세 작품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공통점이 있죠. 그죠? 공통점에 근거해서 세 작품을 묶어줘야 돼. 자, 그러면 이때 공통점이라는 것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주제상의 공통점, 소재상의 공통점, 어떤 시적 화자의 상황의 공통점, 아니면 발상 및 표현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새 작품을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주제, 소재, 상황, 그리고 표현 및 발상 4가지를 하나씩 예시를 다 보여줄 거예요. 일단 작품 선정 단계부터 가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주제상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작품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봐요. 여러분 꼭 3개를 다 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어차피 전문 출제위원이 아니야. 단 2개만 해보는 것으로도 여러분은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얘들아, 선생님 이 강의가 심화 강의라고 해서 내 말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지. 너희들이 단계를 올리는 거야. 5, 6등급에 머물러 있던 너희들이 3, 4등급, 더는 1,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게 너희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래도 저는 이 강의가 결국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건 뭐냐? 이 강의가 끝나고 너희들이 나중에 수능 특강을 복습할 때 내가 해주지 않은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이런 작업을 해보길 원해. 그건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표야. 하지만 그게 힘들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선생님이 해주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은 알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말 최소한이야. 계속 강조를 한다. 자, 먼저 주제상으로 묶는 거 해봤어요. 자, 선생님이 수능 특강 작품 중에서 어떤 거를 봤냐? 자, 김광규의 서울꽝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자, 김광규의 서울꽝이라는 작품. 자, 우리 수능 특강 그 1권의 문학 그 권의 20쪽에 있는 그런 작품이었죠. 이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무슨 내용이었지? 주제가 도시화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자연 파괴,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을 다루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꿩들의 모습이 사실은 서울 시민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료 보세요. 그러니까 책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막 던지고, 자, 책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거 힘드니까 자료로 이 부분 다시 정리해놨어. 아직 다운 안 받았으면 봐봐. 자, 봐봐. 자, 이 서울꿩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 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가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과서 작품 중에 이런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뭘까? 자, 김광섭의, 형제 같네? 자,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죠. 이 시는 여러분이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낯선 작품, EBS 작품, 잘 알려진 작품. 이 셋 중에 이거는 잘 알려진 작품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와 얘를 선생님이 얘를 가지문, 얘를 나지문 이렇게 묶어봤어요. 자, 봐봐. 단순히 이렇게 지문, 이것과 묶일 수 있는, 교재 작품과 묶일 수 있는 또 다른 지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다른 사람이 되려면 뭘 해봐야 되냐?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공통점에 의거해서 묶어봤잖아요?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지. 왜냐하면 수능 문제는 공통점만 묻는 건 아니거든. 왜요? 자, 첫 번째 문제.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냈을 때, 자, 1번이 답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 어떤 그런 주제상의 공통점을 제시를 해주겠죠. 도시화나 뭐 산업화로 인한 뭐 폐해를 뭐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1번을 냈어. 그러면 이 출제위원들이 1번을 답으로 만들어 놓고 2번부터 5번까지는 막 생각나는 대로 쓸까요? 어차피 얘는 답이니까 나머지 답이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걸로 쓰면은 답은 나오잖아. 얘들아, 절대로 수능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네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만드는 문제인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 중에 수능 시험 문제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문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그렇게 치사하게 혹은 수준 낮게 문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너네가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애들을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까? 재밌어지지, 그치? 지금까지 너네는 항상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니네가 약 올리는 입장이 되는 거야. 애들을 어떻게 힘들게 해볼까? 자, 2, 3, 4, 5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1번 답은요. 가와 나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야겠죠. 나머지는 뭐야? 둘 다에 해당되지 않아도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을 슬쩍슬쩍 끼워 넣는 거죠. 가에만 해당되는 거, 나에만 해당되는 거 이런 식으로. 마지막 5번쯤에는 둘 다 모두 해당되지 않는 정말 생뚱맞은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지요. 물론 순서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니야. 순서를 그 다음에 섞어놓을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출제를 한다는 건 결국 뭐냐? 공통점을 생각하는 동시에 차이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서울권과 성북동 비둘기를 놓고 자, 우리가 일단 공통점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통점. 주제상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 얘와 얘를 연계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이 서로 연계되는 구절을 찾아볼까? 먼저. 자, 첫 번째. 자, 이 서울권에 나온 구절 중에 자, 1번 보세요. 섬처럼 외롭게 남겨진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섬처럼 외롭게 남겨진 개발 제한 구역.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성북동 비둘기의 구절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섬처럼 외롭게 남겨져 있는 개발 제한 구역. 거기에 꿩들이 어떻게 돼 있지? 갇혀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나타내는 것은 갇혀 있다는 이 꿩들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성북동 비둘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다면, 즉 비둘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시 구절을 찾는다면 뭘 찾을 수 있겠어? 번지가 없어졌다. 이거인 거지. 그치? 다만 차이점이 있어. 자, 얘는 개발 제한 구역, 얘는 번지가 없어졌어. 아, 얘는 섬처럼 외롭게 남겨져 있고 얘는 번지가 없어졌어. 차이는 뭐냐? 얘는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거고 얘는 갈 곳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방황하고 싶어도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 없어. 하지만 얘는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슷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연결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차이점을 찾아가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연결 지어 놓은 걸 보면 자, 여기에 서울권의 지하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어떤 시어가 올 수 있겠니? 채석장, 호성이 올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삭막한 돌산에 올 수 있는 말. 이거는 어디에 올 수 있어? 어떤 말이 여기 올 수 있어?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점 서로 연계되는 구절 그리고 그 안에서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끌어들였어. 새로운 걸 끌어들였으면 얘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들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여기에는요, 뭐가 드러나냐? 자, 성북동 이 비둘기를, 자, 비둘기라는 존재를 아예 어떤 인격을 부여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꿩들은요, 사실 꿩들의 정서,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갑갑하다라는 말에서 너희가 그걸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갑갑한 거는요, 꼭 사람한테만 쓰는 말은 아니죠. 개도 갑갑할 수 있지, 가둬놓으면. 여기선 지금 갇혀있다라는 거지 뭐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인격화한 것이다, 의인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하지만 여기서 비둘기는 완벽하게 의인화가 되어 있죠. 인격이 부여되어 있죠. 어떤 말에서 알 수 있지? 가슴에 금이 갔다. 더 중요한 말은 뭐죠? 향수를 느끼다가.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금이 가는 거, 상처받는 거잖아. 향수를 느끼는 거, 뭔가를,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다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북동 비둘기에서 새로운 것들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자. 뭐냐? 성북동 비둘기에는요, 서울권과 달리 또 뭐가 있나요? 다 이거 너네가 배웠던 작품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는 새로운 뭐가 있지? 새로운 게, 이 비둘기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죠. 여기에서 서울권은요, 이 꿩 자체가 어떤 가치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비둘기는 뭐야? 사랑과 평화의 사상. 즉, 이 비둘기 자체가 사랑과 평화라는 가치를 가졌던 그런 존재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러지? 자, 그러면 이쯤에다가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야. 뭘 넣을 수 있을까? 대상의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 이런 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상의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 답이 될 수 있을까? 답이 안 되지. 왜? 이거는 얘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옛날에는 사랑과 평화의 사상을 낳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데 서울권에 대해서는 얘의 과거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문을 연계시켜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내가는 과정,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보는 과정, 여기에서 여러분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지문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 아까 우리가 주제상에서 하나를 이야기를 했었고, 자, 두 번째로는 선생님 두 번째로 하기로 한 게 소재. 자, 소재를 가지고 한번 묶어볼게요. 자, 가작품으로 선생님은 자, 김태준의 철새라는 작품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우리 수능 특강 21쪽에 나와 있었던 작품이에요. 자, 이거는 뭐지? 자, 못 살겠다. 바닷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서울로 떠나버리죠. 아버지가 얘기했죠. 고향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 아버지를 따라서 온 식구들이 다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도착한 곳이 바로 서울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였죠. 설마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자, 그게 가시야.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뭐에 주목을 했냐? 어떤 소재에 주목을 했냐? 아버지라는 소재에 주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의 시가 더 나와. 우리 EBS 교재에서. 자, 뭐가 있냐? 나시에.
자, 뭘 집어넣냐? 우리 모의고사 책이야, 이거는. 앞에 문학책이 아니라 모의고사. 2권에 보면은요, 200쪽에, 자, 문태준의, 이번 또 이름이 같네? 자, 문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자, 맨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문 나올 때 거기에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시도 있었죠. 둘 다 아버지, 어떤 가장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작품으로는, 자, 여러분에게 좀 알려진 시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어요. 자, 그 알려진 시는 나희덕의 못 위의 잠이라는 시예요. 자, 그러면 이 세 작품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아버지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공통점 문제를 내보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할게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줄 거니까 일단 얘네들은 가난한 아버지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얘들아 1번 답에다가 가난한 아버지가 등장한다. 이런 문제는 없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 그걸 좀 더 수능 스타일에 맞게 고쳐봐야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조합의 예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선생님 또 어떤 조합을 해봤냐. 자, 우리가 다 배웠던 거야. 자, 이번에는요. 상황. 자, 상황면에서 조합을 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 대상의 부재 또는 이별이라는 자, 그런 상황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하라고 해도 너무나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능 특강에는 대상의 부재 상태 또는 이별 상태를 드러내는 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었냐? 자, 김소월의 가시에 자, 김소월의 그를 꿈꾼 밤. 자, 이 시. 이게 뭐예요? 대상의 부재 상태. 내가 사랑하는 님이 지금 오지 않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들리는 듯 마는 듯 발자국 소리. 쓰러져가는 발자국 소리. 이게 뭐야? 님이 오시나? 하는 그 발자국 소리에 기대를 했는데 오시지 않고 그냥 그 발자국 소리가 사라져가죠. 님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대상이 부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드러난 그런 시였어. 자, 그 다음에 대상이 부재하는 시가 많이 있었지만 선생님 여기에다가 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던 작품을 붙여봤어요. 자,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별 상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별이다, 대상의 부재라는 것이다, 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여기에서는 그가 어떤 사랑하는 님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 여기에서는요,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지? 꼭 사랑하는 님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그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시에서는요, 그 대상이 죽은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엮어가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은 꼭 해봐.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별을 다루고 있는 시들을 이런 식으로 이별이라는 상황은 공통적이지만 혹은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은 공통적이지만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여력이 없다. 선생님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교과서 작품을 덧붙입니다. 서정주의 귀촉도. 자, 이 서정주의 귀촉도라는 시는요, 역시 여기에도 님이 나옵니다. 즉, 이 님은 내가 사랑하는 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님이 어떻게 됐지? 죽었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과 연결을 시켜야죠. 대상의 부재, 3개 다 해당이 되지. 그런데 자, 이게 님이다라는 점에서는 가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렇죠? 죽음이다라는 점에서는 나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공통점 문제의 선택지를 좀 미흡하게라도 아까 선생님이 허접하다라고 한 건 좀 미안해. 미흡하게라도 그냥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만들어 보시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상황상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상 및 표현.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발상 및 표현 방식이 공통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또 묶어봤어요. 자, 어떤 걸 묶었냐? 우리가 배웠던 작품 중에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시를 배웠나? 백일홍 나오는 건 기억나니? 그래, 백일홍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여름의 끝이라는 이 시는요. 자, 백일홍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자, 이 백일홍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거기에 나를 동일시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이 피는 아름다운 그 붉은 백일홍을 보며 나는 뭐야? 내 인생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절망했었지만 백일홍이 다시 피는 걸 보면서 그 절망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자연물과, 그죠? 그리고 이 화자의 상황을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문으로 쓰고, 자, 나지문에 EBS 교재에서 또 이러한 발상과 표현을 지닌 거를 찾아봤어. 박두진의 돌의 노래라는 작품. 자, 이 돌의 노래라는 작품을 찾아보니까 여기에서는 돌이 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어딘가에 매여서 묶여서 가지 못하는, 그저 멀리 있는 바다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영혼은 성숙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상과 표현 면에서 가와 나를 묶었고요. 다에서. 자, 이번에 선생님이 좀 낯선 시를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김기택의 새라는 작품. 선생님, 저 그거 낯설지 않은데. 에헤, 선생님은 낯설구나. 괜찮아. 난 뭐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아. 자,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이 잘한 거고요. 대부분은 몰랐을걸. 자, 김기택의 새라는 시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도 역시 새라는 어떤 대상과, 그리고 여긴 굳이 꼭 나는 아니지만 어떤 인간들의 이야기를 서로 대응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공통점이 뭡니까? 자연물이 처한 상황, 즉, 대상이 처한 상황과, 인간이 처해 있는, 또는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묶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도 보자 그랬지, 그치? 자, 차이점을 보면은요,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문제를 냈을 것 같아. 뭐냐? 거기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대상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 형상화된 시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공통점이 아니죠. 자, 왜? 모든 거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자, 대상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 형상화된 시어는요, 가하고 다에만 있어요. 가에는 어떤 말? 폭풍이라는 말로. 그죠? 자, 그리고 다에는 새장이라는 말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3번을 보세요. 3번. 자, 이건 뭐야? 자, 이상적인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즉,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볼 수 있겠지. 여기에서만. 여기에 뭐가 나와요? 푸른 새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푸른 새라는 시어가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되겠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더 할 수 있다면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선택지를 선생님이 해본 걸로 만들어 보란 얘기죠. 선생님이 3개를 만들었어. 너희가 밑에다가 4번하고 5번을 만드세요. 그걸 수강후기에 올려주시면 정말 선생님한테는 기쁨이 되겠다. 아, 우리 애들이 정말 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구나. 내가 해보라는 거를 정말 해주고 있구나. 얘들아, 스승의 날 선물로 해줘. 선생님 좀 비굴한가? 해줘. 알았지? 한 번만 해주자. 자, 4번하고 5번을 만들어서 올려줘. 그리고 제목에다 꼭 써줘. 이게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도 보면서 같이 토론을 해보는 거 좋은 방법일 것 같죠? 그쵸?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합시다. 저한테 선물 좀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문을 조합하는 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오늘 중간에 이걸 까먹었네. 자, 심화연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자, 명언 타임 계속됩니다.
너네 지금까지 안 나와서 없어진 줄 알았겠다. 선생님 심화 연계 때는 명언 타입 안 해요? 이런 줄 알았겠다. 계속됩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서영환 친구가 올려줬어요. 우리 영환이가 올려준 명언을 일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뭔 소리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라는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자, 우리 영환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능도 우리에게는 전쟁과 같은 건데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펜을 놓고 논다면 수능이라는 전쟁에서 질 것이고 그걸 뿌리치고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하면 수능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까요? 정말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했잖아.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하면 그렇다고 죽진 않거든 얘들아. 내가 얘기하잖아 맨날. 죽어라 공부해도 안 죽는다고. 응?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사실은 영환이가 써준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올려줬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장군이 되어준다면 내가 장군감이니? 자, 어쨌든 나는 장군이야. 자, 선생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장군이 되어준다면 아마 수능도 거뜬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장군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얼굴은 좀 선생님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쁘게 생겼지만 또 가끔 어쩔 때 보면 버럭할 때 보면 장군감이지 않니? 그치? 자, 장군이 되어줄 테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지문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문항 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항 출제는요,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뭐, 다양한 문제 유형을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공통점을 묻는 문제 해볼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을 묻는 문제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조금씩 설명을 해줬어요. 두 번째는, 우리 보면 작품과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도 있지만, 각 작품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A, 또 다른 작품의 특정한 부분을 B라고 해놓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가끔 본 적 있죠. 주로 이 비교는 뭐와 관련해서 비교를 하던가요? 표현법, 시상 전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시 문항은 선생님이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고요. 세 번째, 보기가 있는 문제입니다. 헐, 선생님. 우리가 보기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보기는 배경지식이라고. 배경지식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수능에 내면 안 되니까 보기로 배경지식을 주는 거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배경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기가 있는 문제를 만들어요? 핑계대지 마.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없는 보기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개념이 활용돼서 연계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수능 특강에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보기를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작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이따 선생님이 보여줄게. 진짜 기대되지 않냐,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자,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 아까 선생님이 가난한 아버지 나오는 부분을 살짝 넘어갔죠, 그쵸?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김태준의 철새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태준의 맨발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희덕의 못 위의 잠이 있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여기에는 가난한 아버지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가난한 아버지가 등장한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선택지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더 수능 스타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맨발이라는 지문을 볼 때 이때 가장에 대한 이야기가 보기로 나왔었죠. 그죠? 그 보기에 보면 집이라는 거는 가정과 집을 합한 것이다 라고 했어. 가정이라는 것은 뭐야? 물질적인 것과는 조금 우리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보기에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 이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버지들을 우리가 이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물질적 토대인 집을 튼튼히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아버지로 봤을 때 자,
그런 관점에서의 아버지로 봤을 때, 자, 이 세 개의 신은 다르죠. 그쵸? 자,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자, 여기에서 아버지는요. 자, 철새에서의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온다? 이런 건 알 수가 없지. 그치? 즉, 여기에서는요, 이 가장이 지니고 있는 돈을 벌어와야 한다라는 그런 가장의 부담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한 상황은 똑같아. 가난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향을 바꿔보자. 라고 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이 고향을 떠나서 날아가는 그것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으로서 지닐 수 있는, 즉 집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맨발은 우리가 배웠잖아. 이 복이랑 연결시켜서 했었잖아.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죠? 개조개가 나오지, 그치? 이 개조개는 어떤 존재였어요? 마지막에 아 하고 집이 울 때, 집이 우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이 우는 거라 그랬지, 그치? 자, 가족들이, 식구들이, 처자식들이 배가 고파서 울 때 그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야? 가장의 부담감이 느껴지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제일 불쌍하죠. 그죠? 왜?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야? 어머니야. 자,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서 어때? 실업의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어머니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살짝 뭐야? 소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가난한 아버지가 나오지만 이렇게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뭘로 낼까? 가난한 아버지가 등장한다. 이거는 수능 스타일이 아니라 그랬어. 자, 어떤 식으로 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철새의 아버지, 새로 나오죠?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뭘로 나와? 개조개로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뭘로 나오지? 제비로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그지? 실제로 어떤 동일한 존재를 지칭하는 시적 대상이 나타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엮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물을 통해서, 혹은 뭐 동물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나머지 선택지들은 선생님이 그 예시 문제로 내는 걸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숙제 안 낼게. 그냥 다 줄게. 아까 그것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됐어요. 우리가 공통점 문제 하고, 마지막으로 보기가 있는 문제.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교재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나와 있는 보기를 다른 부분에 분명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수능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연계 방향에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어려운 거지만 어려우니까 이건 선생님이 다 줄게요. 자, 자료에 있는 예시를 잘 보면 되는데, 자, 보면은요. 자, 김광균의 수천리라는 작품이 있었어. 자, 이 수천리라는 작품은요. 자, 보시면 이 수천리라는 작품에는 누이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던, 우리 모의고사 책 201쪽에 나와 있었던 7번의 보기. 여기에 어떤 개념이 나와 있었냐? 감정의 물질화라는 게 나와 있었단 말이야. 자, 감정의 물질화를 꼭 이 시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에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의 물질화가 뭐죠? 사람의 어떤 그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마음 상태를 물질, 풍경으로서 보여주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밑줄 친 그 시어들, 식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것이 정말 정서를 형상화하는데 기여하는구나. 설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이건 좀 새로운 방식인데 선생님이 시도를 해봤는데 뭐냐. 자, 우리가 천냥이의 한계라는 작품을 배울 때, 자, 이때 나온 이 한계의 보기에 나온 야스퍼스라는 사람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비문학 지문의 어떤 특정한 개념과 연관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자, 봐봐. 자, 이 보기를 한번 봐봐. 자, 보기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자, 그는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도피하거나 자기의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보았다. 자, 인간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존재를 상실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이런 순간에 도피하거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 없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 이것이 뭐야? 자신의 진정한 한계를 자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극복할 발전적인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한계 상황에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자, 절망하지 않았을 때 뭐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비문학, 자, 모의고사 152쪽에 있는 비문학 지문, 인문 지문이 있었죠. 거기에 숭고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이 숭고론이라는 게 뭐죠? 여기에도 한계 상황이 나와. 뭐야? 거기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압도적인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한계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그때 상상력은 위축되고 무력감과 절망감을 맛보게 된다. 그래, 절망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상상을 넘어선 더 큰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더 크고 우월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숭고의 감정을 환기해 준다는 것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천냥이의 한계라는 작품이 나올 때 보기에 기존의 보기 대신 이 비문학에 나와 있던 개념이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와 숭고미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연계는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해주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적어도 이 시간에 배운 것만이라도 꼭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운문문학 심화 연계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